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2020년 부동산 고수에게 길을 묻는다 신년 특집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중에는 이제 뭐 저희가 크게 보면 집을 갖고 계신 분, 또 집이 없으신 분, 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각각의 좀 어떤 식의 좀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홍 대표님으로부터 좀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요 전망을 하려면 약간 시나리오를 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한 2021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정도까지는 주택 시장이 좀 더 강세장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공급이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저금리 여건이 지속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에서 볼 때 한 2020년, 21년 정도가 되면 저는 이제 역사적인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를 비롯한 핵심 지역의 기준은 역사적인 평균 가격을 올라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득과 이자율 대비한 주택 구입의 부담이 사상 최대 수준이었던 2006에서 2008년 수준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 이 세금 문제가 좀 없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자면 중공공 임대를 예전부터 계속 해왔다든가, 아니면 뭐 저 한시적인 이주택자로서 이제 혜택을 누리시다가 팔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좀 늦춰서 레깅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금 문제가 크게 없는 한 레깅, 전제 조건은 이제 세금, 그렇죠. 세금 부분이 양도차익과세가 이렇게 센데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세금 문제가 동일하다고 저희가 가정했을 때 주택 시장을 놓고 보면 2020년에 혹시 팔아야 된다면 좀 늦춰 파시는 게 나쁜 전략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1주택자라면 선택의 여지가 되게 많은 거죠. 일단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특성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주택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네 가지라고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신축입니다. 이게 이제 최고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 강의를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역세권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임대 놓기 좋은 집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넘치기 때문이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소형이었습니다. 그쵸? 공급이 과거에 또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 또 앞으로 1인 가구나 2인 가구 숫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잠재적인 미래의 교통망이 이제 네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주택이 요 네 가지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셔야죠. 여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아니다라면 갈아타는 게 나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순서는 항상 이 네 가지 순서입니다. 첫 번째, 신축, 역세권. 예, 그렇습니다. 신축, 역세권. 왜 역세권이 또 중요하냐면 맞벌이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 그 하나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말도 못하는 역들 있잖아요. 삼성역, 강남역, 생각보다 또 신도림역, 사당역, 을지로 입구역 같은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초혼잡역에 이동하시는 분들의 성별 비율을 봤더니 지난 10년간 여성 비율이 10%포인트가 올랐어요. 그 출퇴근 시간에 거기를 갔다. 완전히 통조림통 안에 있는 꽁치꼴이 돼서 내리는데 그 시간에 누가 직장 안 다니면 거길 그 시간에 왜 있어요? 그죠? 그렇죠. 결국 맞벌이가 굉장히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특히 이제 출산 이후에 육아 부담까지 지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이런 점점 완화돼야 되지만, 아무튼 이런 부담 속에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들이 교통 좋은데, 그러니까 직장과 집의 거리가 최대한 짧아서 육아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엄마가 잠깐 점심시간이라도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선호들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신축, 두 번째가 역세권, 세 번째가 소형, 상대적으로 소형, 그리고 네 번째가 미래교통망에 대한 기대, 성장성이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그 순서대로,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인 신축은 너무 비싸니까 일단 신축이 도저히 안 되겠다면 2, 3, 4번이 가능한
아파트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데 신안산선 금천구가 급등했다라는 게 저는 시장이 되게 아직은 버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되게 그 금천구 부동산이 막 8% 급등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예. 신안산선이 정말 될지 안 될지 그 설계가 저렇게 됐네 말이 그렇게 많았지만 이게 2009년인가 아무튼 그 외환위기 이전에 계획이 있었던 서울 지하철 노선이 20개가 계획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의 노선이고요. 예. 이게 이야기 나온 지 10년 넘은 노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땅을 이제 파니까 예. 사람들이 그 개발 계획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땅을 파고 재정이 투입돼야 그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아타라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무주택자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자다. 이해되시죠? 전세 자금 대출을 안 받은 무주택자다. 저는 너무 재지 말자. 조금의 대출로도 집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자기 전세 살고 있는 동네에서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네 가지 중에 신축은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신축은 안 비싼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건 사과드리고요. 이제는 신축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무주택자 입장이었던 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신혼부부 특공이나 너무 높은 청약 곳에 지금 가점이나 가 뭐 있는데. 이런 쪽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순서에서 좀 괜찮은 이런 걸로 좀 여력을 보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또는 월세 살고 있는데 그것도 대출이다. 다음 기회를 노려야죠. 이런 분들은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매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 상반기에 주택시장이 잠깐 조정받았는데 경락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감정평가액 대비 그 몇 퍼센트 낙찰가율 이게 80% 서울 아파트가 80%까지 평균 80%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매 시장이 경기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돈 없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이게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라는 건 저는 죄송합니다만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한 10억 정도를 거래되고 되고 있던 아파트가 감정평가액보다 낮죠. 그러니까 요새 낙찰될 때 다 110에서 낙찰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감정평가하는데 기간도 걸리지만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시니까. 그래서 그 감정평가액이 한 8억이었는데 80%에서 낙찰됐다. 감정평가의 80%. 그러면 6억 4천이잖아요. 예, 6억 4천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60%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6억대에 4천에, 낙찰 예. 받으면 6억에 전세를 줄 수 있어요. 급하게 하면 8억짜리였으니까 원래는.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서울의 핵심 지역. 그렇다면 본인 돈은 뭐 얼마 안 들죠. 몇천만 그러니까 원,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레버리지가 크니까 겁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이게 전세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추세인가 이 동네가. 전세가 앞으로 올라가는 추세인가를 봐야 되죠. 전세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라 그랬죠 아까? 신축에 누구나 좋아하지만 신축을 아까 제가 도저히 힘들다 그랬으니까 교통수단하고 근접해 있는가, 일자리랑 가까운가, 그죠? 또 소형인가, 임대 놓기 되게 편하죠. 그리고 세 번째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왜?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학군이 좋아지죠. 전세는 학군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매매만 이야기하니까 학군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학군도 따라 좋아지거든요. 그런 지역이면 전세값이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안전마진을 보장받고 올라가는 거죠. 다만 두 분이 노력해서 7천만 원 이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노리는 게 우선이고, 그게 좀 넘는데 모아둔 시드머니가 없다라면 두 분 다 이자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경매 공부를 해보는 것도, 그리고 전세를 줬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그러면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세를 줄 돈을 모아 나가시면 되죠. 결국은 전세금 정도를 모으면 이제 자기 집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또 대출도 쉽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자가의 집에 전세를 내보내면서 들어가는 경우에 대출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용도가 자가 보유자들이 높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 1, 2년 정도의 더 가격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뒤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끝도 없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1, 2년 정도가 오르면 불안한 레벨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다면 안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아니, 가격이 좀 과거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비싸. 그럼 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견딜 수 있느냐? 예. 저는 그 현실적인 질문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돈으로 전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의 선택을 끊임없이 후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이 전세, 이 돈을 갖고 그때 그냥 좀 더 대출받아 집을 살 걸 하는 후회를 끊임없이 하면 부부 사이도 나빠지시고요. 이게 삶의 질이 나빠집니다. 특히 전세를 또 올려줘야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서울 전세가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하에, 그리고 아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단지는 안전마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단지는 대출 받아 사는 합리적인 투자자들 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영끌하는 분들은 전 반대인 거죠. 왜냐하면 조그만한 충격에도 무너져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대출을 어떻게 받냐 하면 퇴직금 중간전세를 하시고요. 그죠? 전세 자금도 다 대출을 받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저축은행까지 가십니다. 자, 근데 이게 정부 규제에 되게 취약해요, 여기가. 만에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 은행들이 최근에 굉장히 대출 많이 해주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만에 하나 정부의 규제는 제가 아까 그랬죠. 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되게 이 롤오버가 안 되는 리스크들에 부딪히면 경매의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 피해자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인생을 걸고 지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2030이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능력 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쪽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서 그렇게 집이면 다 좋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합리적인 평가, 아까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4가지 요인들을 배제한 채 그냥 서울의 집이면 돼, 뭐 예를 들어서 과천의 집이면 돼, 성남의 집이면 돼라는 식으로 먼저 결정을 하고 집을 고르는 일이 되면 그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우리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괜히 드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대표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제발 좀 영끌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영끌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좀 자주 보시면서 또 우리 홍 대표님 글이라든지 또는 이런 방송을 좀 유심히 좀 들으시면 아마 좀 좋은 인사이트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